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3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단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마무리를 했었고요. 코스피 1.87% 상승, 코스닥은 2.78%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기간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장이 좀 반등다운 반등을 해줬고요. 네,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크게 한번 내렸던 종목들,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혹은 이제 보시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을 시작하면서 좀 바이오 종목, 진단키트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는 사실 치명률이 높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급속하게 번지더라도 경기에 뭔가 큰 타격감을 입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기, 코로나로부터 경기가 회복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또 이렇게 크게 매도를 하긴 했는데, 결국 이 매도량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 최근에 상장한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 여파로 좀 코스피 지수도 좀 이제 상승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이제 반등을 크게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다우와 나스닥이 또 이제 크게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감 때문에 좀 계속 하락하던 장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도 하지만 그래도 곧 저점 부근에서 한번 크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바로바로 V자로 반등을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하락감은 여기서 멈추었는지, 자, 다음 주 장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월화수 우리는 휴장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우려감으로 좀 이제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림픽 전에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림픽 이후에 또 전쟁이 진짜 벌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제 정세가 뭔가 회복되는, 그죠? 평화로 회복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를 보게 되면요. 드디어 이제 떨어지는 칼날 끝에 양봉이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장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국제 정세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완화가 되어야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글로벌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도 너무 많이 내렸죠. 그래서 240주선, 뭐 월봉도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이때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크게 한번 내리고 나면 바닥 라인을 다지다가 좀 이제 반등을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600선 초반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할 확률이 크지만 그래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크게 한번 하락하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줬고요. 1000포인트 중반에서 이렇게 800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크게 유동성 자금이 빠지면서 제가 글로도 남겼지만 위기에 대한 그런 이 위험 자산들의 하락률을 두려워해서 그런 큰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이제 팔아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막 쏟아지니까 매물이 이제 신용을 썼던 그런 개미들의 매물도 막 쏟아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저점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서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글로벌 증시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또 반등이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제 바로바로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고 힘을 받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 트렌드에 따라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테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테마가 이제 산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는 테마들도 있고 바로바로 반응이 있는 테마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산업 방향이 속도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이 흐름이 좀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느리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이미 들어왔던 종목들은 사실 크게 빠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크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제 이미 좀 포화가 되기 시작하고 차기 시작하면서 성장성도 기대가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포화가 되기 시작했다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생각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들도 시장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냥 이제 성장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미 이제 그 평가 자체가 높이 되어 있다면 이런 폭락장에서는 위험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코스닥도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을 했지만 해외 증시가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고요. 환율 자체는 굉장히 또 많이 올랐습니다. 1211원으로 마무리했고요. 원달러가 결국에는 1200원 선 돌파를 하면서 쭉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미국 증시보다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로서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를 빨리 팔고 미국 증시를 사는 것이 이 달러 환율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환율이 이제 이미 많이 올랐고 환율이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미국 증시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증시를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이제 환율이 높을 때 우리나라 증시를 샀을 때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인상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은 저는 1200원 중반대까지는 한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때 찍고 이제 쭉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FOMC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한번 진행을 하면 그때 이제 달러가 또 쭉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세를 띨 가능성도 있다.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주변 환율도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고 채권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채권 수익률은 10년물 국채금리 1.778%, 그죠? 그래서 1.8%대에서 뭐 크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1.7% 후반대를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급등을 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치고 나간다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이제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뭔가 이 시장 흐름이 생각보다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파월 의장 말처럼 올해 7번이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 7번에서 이제 점점 낮아질지 그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물가를 좀 중요시 생각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우리도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17,700원 마무리를 했고요. 0.5% 하락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100원 정도 하락했고요.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이 좀 반등을 크게 했죠. 코스피가 1점 후반대, 코스닥이 2%에서 3%까지 이렇게 반등을 한 상황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전에는 좀 하락을 하다가 후반에 이제 밀어 올리면서 좀 양봉 근처로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양봉으로 가지는 못했고요. 일별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37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380만 주 그 전날과 좀 비슷한 거래량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700원 상승 이후에는 좀 이렇게 또 그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차트 분석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는 두산중공업이 저점이 좀 잡히는 듯한 모습이죠. 확실히 이제
이 저점을 요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400원 정도를 최저점으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두 번씩 찍으면서 확실하게 자리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241선보다는 좀 이제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선과 갭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21선과 갭을 메우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이 끝나고, 설이죠. 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는 이제 2차 유상증자 가격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래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일이 어떻게 될지,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주가가 이렇게 좀 유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 구간을 딛고 반등을 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두산중공업은 이때까지 한번 크게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때처럼 이제 크게 반등을 해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끝나게 되었을 때 3월 4일 이제 신주 상장이 되고 그 이후로 주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여기는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3월 4일 이후 4월 달 정도 되었을 때는 주가가 좀 위로 향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구간을 좀 채우고 나서부터는 이제 확실히 뭐 쌍바닥을 다지든지 아니면 좀 올랐다가 상장 때 이제 떨어지든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그냥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4월 이후에는 두산중공업 주가가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1선과 이렇게 주가의 상단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하는 구간까지 주가가 진행이 되었을 때,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26,000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어주느냐, 그래서 26,000원이 뚫렸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주가가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3만원 이상까지도 주가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도 지금 뭐 적절하게 받친 것 같고요. 월봉도 20월봉선 지지를 하면서 이제 좀 확실히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월봉이 좀 양봉으로 나오면서 좀 위로 뻗어 나갔으면 하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를 보게 되면 투자자 기간 27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70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금융투자가 25만 주 매도했고 보험 투시는 거의 보합이었죠. 그래서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증시 전체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중 대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그 신규 상장한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거의 2조 가량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 때문에 대형 종목에서 이렇게 돈을 좀 수급해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매도였던 것 같고요. 다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또 눌린 이 주 세력인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투자 계속해서 공매도와 엮여서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원을 보았을 때는 신한투자와 이렇게 모건서울이 매도 상위에 들어왔고요. 모건서울이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를 첫날에 JP모건과 함께 좀 많이 매수했던 세력이죠. 그래서 11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또 그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한 것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지분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또 그 신주인수권 증서를 공매도로 교환을 하는 것인지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용을 하는 것인지 일단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현물을 미리 매도를 해서 돈을 확보를 해두는 것인지 아무튼 모건서울이 좀 매도 물량이 있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는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그 MSCI에서 비중이 좀 커진다면 이제 모건서울이라든지 JP모건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면 39만 4천 주를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집계를 좀 보았을 때는 40일 동안 평균을 했을 때
메리츠, JP모간, 모관서울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크게. 그리고 메릴린치,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가 좀 들어왔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매도를 좀 했네요. 주로 메릴린치와 NH투자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메리츠와 JP모간에서 크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관서울도 꽤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모관서울과 JP모간이 양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MSCI와 연관된 수급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밸런싱 이후에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주가를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은 2월 그 이후가 되겠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이 정도로 확인을 좀 하고요. 이제는 공매도 잔고를 한번 봐야겠죠. 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또 조금 늘었더라고요. 네, 1690만 주, 95만 주까지 이렇게 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 자체는 계속해서 40만 주 정도로 뭐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티룰 예외에도 확실히 계속해서 줄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목하던 그 공매도 기간 업티룰 예외가 많이 들어오고 주가를 막 누르던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벗어났다. 그래서 공매도로부터 조금 주가가 자유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눌린 이유는 매수 세력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매도 물량에 의해서 조금 주가가 눌린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지금은 공매도로부터 확실히 조금은 네, 벗어난 느낌이고요. 잔고량 자체는 조금 늘어있지만 이것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합병신주 7월 21일에 2021년이죠. 7월 21일에 합병신주가 발행되었을 경우에도 그게 대규모 신주 발행이 되었을 때 공매도와 대규모로 교환이 되어서 공매도 잔고가 1000만 주가량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았죠. 제가 여러 번 이제 같이 확인도 해보았는데요. 그때처럼 그 공매도 잔고가 높게 유지가 되다가 3월 4일이죠. 이번에는 2022년 3월 4일에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때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는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 의도가 아니라면 뭐 그 전에라도 좀 상한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마도 신주 상장 때 좀 대규모로 교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대차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네, 드디어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상환이 500만 주, 체결이 100만 주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400만 주가 상환이 되었고요. 대차잔고는 7,400만 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나기만 하던 대차잔고가 드디어 좀 상환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이대로 계속해서 상환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인지 이렇게 쭉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 쭉 감소하기 시작하는지 그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1월 28일이죠. 신주인수권 증서가 폐지되고 나서 대차잔고가 감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 이런 식으로 계속 대차잔고가 급격하게 상환이 된다면 확실히 이 대차잔고는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가 신주인수권 증서가 폐지를 하고 나서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상증자 가격과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증서와 그다음 공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대차잔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대차잔고도 최근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추적 물량은 69만 주에서 70만 주로 이렇게 또 매도 물량이 조금 증가를 했고요. 외국인 보유율 자체는 7.19%, 보유율은 7%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비슷한 것 같죠. 합병 신주 발행할 때도 6% 후반대까지 보유율을 낮췄다가 결국에는 신주 상장이 되고 나서 8% 이상 이렇게 보유율이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좀 유사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2월 3일 이제 다음날 증시 거래일은 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일정을 또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정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상증자 예상 발행가액은 16,000원이었지만 이제 이 발행가액은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2차 유상증자 가격에 대해서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가격도 2월 3일, 4일, 7일에 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주의 종류와 수는 8,287만 주고요. 액면가액은 5,000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수가 5억 2,200만 주인데 이제 8,287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상장이 되고 나면 이제 6억 400만 주죠. 그래서 6억 500만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총 주식수가 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신주 상장이 되면서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6천억 정도는 채무상환금, 기타 자금 이제 7,250억은 그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신사업 투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신사업 투자금을 줄일지 채무 상환 자금을 줄일지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종 유상증자 가격도 좀 확인을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주식이 또 이제 8,200만 주가 늘어나면서 6억 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식 수가 굉장히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중 이제 대부분이 우리 사주 물량과 그 다음에 대주주 물량입니다. 그리고 연기금과 같은 또 이제 그런 대규모 투자자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시중에 풀리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현재 주식수가 5억 2,200만 주인데 실제로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수는 300만 주 수준이고요. 거래량이 많더라도 500만 주 이상 넘어가는 그런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산중고 같은 경우는 거래가 한 1,500만 주, 2,000만 주까지 터졌을 때가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 날입니다. 근데 그 2,000만 주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 주식수의 1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거래이고요. 그만큼 이제 이 회전율이 많지는 않다. 두산중고 자체가.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좀 꾸준히 묵혀두거나 아니면은 거래 자체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 그런 주주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대주주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뭐 크게 거래도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이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8,200만 주에 대해서 좀 매물이 출현할 수 있는 매물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주 물량과 두산에 대한 대주주 지분, 그다음에 연기금과 같은 그런 세력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공매도를 통해서 미리 쳐두고 이 신주 상장에 대해서 교환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와 이제 교환을 했을 때는 이미 새로 이제 신주를 매도하는 그런 물량은 많이 줄었을 겁니다. 미리 이제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제 꾸준히 모아오던 그런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끝내고 나서 이제 새로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그때 이제 물량을 조금씩 내던지면서 주가를 조금 눌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냥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 지분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돈을 다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현물을 매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씩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확정 예정일은 2월 7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0.169, 1269죠. 그래서 만주를 가지고 계시면 1269주가 상장이 되고 나머지 돈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우리 사주는 20% 우선 배정 비율이고요. 청약 예정일은 2월 10일, 구주도 2월 10일이죠. 2월 10일에 진행이 되고 적어도 이제 2거래일 전에 2월 8일 전에는 좀 이제 납입 금액을 계좌에 확보를 해두셔야지 청약이 진행된다. 만약에 계좌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 청약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꼭 이제 돈을 넣어 두시고 유상증자 참여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납입일 같은 경우는 2월 18일이라 되었지만 이걸 우리가 납입을 2월 18일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이 돈을 넣어두고 처리가 되는 것이 아마 2월 18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주식을 상장시키고 돈을 받는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18일인 것 같고 우리는 2월 10일 전에 2월 10일 2거래일 전에는 돈을 좀 넣어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4일에는 신주 상장 예정일이고요. 6개 증권사에 대해서 이렇게 실권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6개 증권사가 각 비율대로 이 실권주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 이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이제 비중이 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월 7일까지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부터는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 공매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또 공매도가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미리 공매도를 쳐놓고 좀 교환을 하는 식으로 그러면 유상증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죠. 그 유상증자 참여 계좌를 통해서 공매도를 치면은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다른 종목을 통해서 공매도를 쳐놓고, 또 뭐, 다른 계좌로 인해서 또 그렇게 유상증자 참여를 해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주주 780만 주에 대해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어떤 계좌로 이제 매입을 했다면 그거를 통해서 또 이제 공매도로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꼼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를 치면서 신주 상장을 했을 때 교환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상증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2월 7일까지는 공매도를 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2월 8일부터 이제 공매도량이 늘어날 것인지 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일정은 3월 4일 2거래일 전에는 이제 그 신주 상장 전에 권리 공매도라고 해서 그 공매도가 또 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주 상장 다음에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차 발행가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었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2차 발행가액입니다. 2차 발행가액은 2차 기준 주가에서 바로 이제 할인율을 빼고 0.8이죠. 0.8을 곱하게 되는 것인데요. 1차 때는 왜 이렇게 비율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권리락 전에 있었던 그 주가에 대해서 기준 주가 자체가 권리락 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 비율을 계산을 해서 나눠준 것이고요. 권리락 이후에 이제 기준 주가이기 때문에 2차 주가는 그냥 이 비율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주가 비율만 좀 맞춰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주가. 자, 그래서 구주주 청약일 2월 10일 전 3거래일 전 2월 7일을 기산일은 시작일로 유권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 선술 평균한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 하여서 산정한 가액과 그 다음에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주가로 하여서 아래의 산식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할인율은 20%를 적용한다. 말로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2월 7일을 기산일로 해서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2월 7일을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를 하고 2로 나눈 것이 이제 산술 평균한 주가입니다. 이게 C고요. 그 다음에 그 C와 이제 기산일 중 B죠. B를 비교를 했을 때 낮은 금액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B는 2월 7일의 종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A와 B와 C 중에 낮은 금액이 정해졌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2차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되고요. 그러면 2차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면 여기서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 발행가액 중에 낮은 금액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보다는 2차가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2차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2차와 이제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입니다. 60%. 그걸 이제 비교를 해서 높은 가격을 선택해서 확정 발행가액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죠. 청약일 전이 이제 3거래일이 2월 7일이었고요. 5거래일 전이면 2월 3일입니다. 그래서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에 대한 평균가액이 이 금액이 되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일주일 가중산소 평균 주가가 A였습니다. 근데 A도 지금 기간을 보시면 2월 1일, 2일, 3일, 2월 1일, 2일이 또 추석이 아니 설날이죠. 설날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이 평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와 이 거래 이 가격이 똑같게 되고요. 결국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60%를 곱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에 대한 그 주가가 상당히 이제 2차 유상증자 가격 최종 발행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700원으로 주가가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평균 주가가 17,7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C가 이제 17,7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B도 17,700원. 그러면 이제 뭐 17,700원이 바로 확정 발행가액으로 될 것 같고요. 잘못 말씀드렸죠. 17,700원에서 이제 0.8을 곱해야 되죠. 아까 여기 할인율을 적용해서 0.8을 곱하게 되면 그게 이제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14,2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뭐 19,000원까지 올라가 준다면 그러면 15,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가격이 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은 좀 뿌리고 있지만 지금 생각보다는 주가가 낮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 입장에서도 이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200원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주식수 8,280만 주였죠. 그 주식수를 곱했을 때 그럼 예상 모집가액은 1조 1,760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많이 떨어졌죠. 원래는 3,200억 정도였는데 지금 1,500억 정도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1,500억을 이제 채무 상환 자금에서 뺄 것인지 기타 자금에서 뺄 것인지는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조 한 2천억 정도면은 뭐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유상증자를 1년 만에 또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모집가액을 완벽하게 다 저렇게 좋게 모집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좋은 소식을 뿌리면서 좀 가격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확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에 대해서 좀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가가 18,000원대로 진입을 하고 19,000원대로 올라가 준다면 상당히 이제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사우디 주단조 공장 건설을 1조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낙찰 통지서를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낙찰 통지서를 접수를 했다는 것은 거의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산업투자공사 두수로로부터 사우디 주단조 공장 건설 프로젝트 낙찰 통지서를 접수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낙찰 통지서는 본계약이 전에 낙찰 사실을 알려주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수주 계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1조 220억 원으로 2020년 두산중공업 연결 매출액의 거의 6.7% 규모고요. 연결 매출액이 거의 10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서 벌써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이제 크게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올해도 크게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굉장히 긴밀하게 두산중공업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1조 수주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이제 유상증자 가격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지금 매수세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이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대에서 이제 이 유상증자 가격을 맞추고 나서 이렇게 유상증자 참여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이제 열심히 쳐놨다면 그때 평균 가격이 2만원대였죠. 그래서 2만원 정도라고 했을 때 공매도를 쳐놓고 나서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되면 그 신주가 이제 교환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공매도는
위에서 쳐놓고 이제 아래 주가에 대해서 그 차익만큼 수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가액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지금 16,000원으로 잡혀 있었지만 사실 이제 14,0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14,2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주당 차익이 5,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만약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 버린다면 이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신주를 이제 높이 교환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를 좀 눌린다면 이 공매도 거래 기간 2월 3일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 이 중요한 3일 동안 또 크게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고 뭐 진행을 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의 수익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매수 세력이 붙었을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이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큰 수주권은 결국에는 실적에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3월 2월 말에서 2월 3월 정도는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이더라도 우리가 막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는 17,400원 정도를 지금 최저 주가로 잡았기 때문에 그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큰 움직임은 없어도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주가가 뭐 왔다 갔다 놀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 퍼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하고 그렇게 주가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결국에는 때가 되면 이제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자체를 유지를 할 것인지 그거를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 1조 수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지만 조금은 주가는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언젠가는 반영이 될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원전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432기가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요. 팀 코리아가 이제 수주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핵심 포인트만 보았을 때는 글로벌 원전 건설 현황이고요. 아시아가 이제 35개, 유럽 15개, 북미, 남미, 중동 이런 식으로 건설이 진행 중이고요. 건설 계획을 보시면은 지금 거의 100개 이상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별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SMR이죠. SMR은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루마니아에 SMR 수출을 하고요. SMR 관심 국가에 2,500만 달러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이 되고요. 총 12개에 대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중 기자재를 두산중공업 기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2035년까지 150기 건설을 목표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자재 수주는 없을 수도 있지만 지진 자동 정지 시설 그거를 이제 수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또 중국으로부터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추가 수주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SMR에 이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니켈 홀딩스와 같은 기업들이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SMR 연구를 해서 10억 유로를 투자를 하고요. 영국도 롤스로이스 SMR 개발 사업에 2억 1천만, 브라질은 네 번째 원전 건설 계획 발표, 러시아는 노후 원전 15기를 교체, 인도는 203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22.5기가와트로 확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입니다. 2차 측 건물 단독 협상자 대상이고요. 4월 개항 예정이고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올해 2월에 입찰 참여사 결정이 되고 내년에 공급사가 결정이 되고 내후년에 계약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이 계약 일정이 조금 밀리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나올 것 같진 않네요. 그 다음에 폴란드는 이제 올해와 내년에 공급사 계약 예정인데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루마니아는 TRF 공급 사업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EPC 계약 예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동 원전 사업은 재작년에서 작년 세개국에서 총 9건 정도를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수주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만 본다면 이제 이집트 엘다바 사업에서 45%, 시공 측 45%를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루마니아 SMR에 대해서도 직접 기자재를 납품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원전에 대해서도 지진 자동 정지 설비에 대해서 납품 이력이 많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이 미국이 가져가더라도 그 한미 원전의 협력에 대해서 2차 측으로 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 안에 있는 기자재, 주요 기자재를 또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사우디 원전에 대해서도 진행이 시작된다면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뛰어들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수주를 노력하고 있지만 두산중공업 자체적으로도 이미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사업 방향을 늘리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전 이외에도 이렇게 사우디 주단주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독일 ESS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사업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2022년은 기존 사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원전 사업도 잘 되고, 이제 신사업 풍력 에너지라든지 수소 사업도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주식 시장이 시작부터 좋지 않았는데 이제 좀 안정화가 된다면, 그리고 유상증자 일정이 다 지나간다면 이제 올해 중반기부터는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좀 턴어라운드를 해주지 않을까,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 혹시나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낮게 유지가 된다면 추가 매입 고려도 계속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남은 설 잘 보내시고, 네, 또 이제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2월 4일에, 그죠? 2월 3일이죠. 2월 3일에 또 시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